현장은 오전부터 소란스러웠다. 콘크리트 먼지가 아직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의 목소리가 먼저 터져나왔다.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하나둘씩 작업을 멈추고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욕설을 뱉었고, 누군가는 굳은 얼굴로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태양은 이미 높이 떠 있었고, 아스팔트 위로 올라오는 열기가 발바닥을 찔렀다. 이번 주도 안 나온대. 은행 문제라잖아. 은행이 한두 번이냐? 우리를 개로 보는 거지. 말은 빠르게 번졌고, 분노는 불씨처럼 옮겨 붙었다. 누군가 부도라는 단어를 꺼냈을 때,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무거워졌다. 이곳은 한성그룹이 진행 중인 대규모 재개발 현장이었다. 이름값만 보면 믿음직했지만, 그 이름이 오늘은 오히려 사람들을 더 화나게 만들고 있었다. 정문 쪽에서 소리가 커졌다. 문신이 팔을 덮은 한 남자가 앞쪽으로 나서며 외쳤다. 가만히 있으면 뭐가 달라져? 지난번도 기다리라더니 결국 뭐가 됐어?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키웠다. 오늘 당장 기계 세워. 정문부터 부숴야 저 인간들이 움직인다. 몇몇 인부들이 웅성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흥부는 늘 그렇게 전염됐다. 가장 격한 말이 가장 설득력 있게 들리는 순간이 있었다. 그때 임시 단상 위에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박서연이었다. 현장 소장들이 다급히 길을 터주었고 경호 인력이 주변을 감쌌다. 그녀는 확성기를 건네받아 잠시 쥐고 서 있었다. 헬멧을 쓰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수백 명의 인부들이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위와 아래, 그 거리만큼이나 공기는 냉랭했다. 여러분. 박서연이 말했다. 목소리는 맑았지만 단단했다. 임금 지급이 지연된 점에 대해 책임자로서 사과드립니다. 군중 속에서 냉소적인 웃음이 흘러나왔다. 사과는 너무 많이 들은 말이었다. 현재 지급이 안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가 말을 이었다.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이미 회사에서 처리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번 문제는 외부 금융 시스템의 오류 가능성이 높고 또 그 소리야. 아까의 문신한 남자가 소리쳤다. 우리가 그 말 몇 번째 듣는 줄 알아. 박서연의 손이 잠깐 떨렸다. 확성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녀는 다시 숨을 고르고 말을 잇기 위해 입을 열었지만 군중의 소음이 더 커졌다. 누군가는 헬멧을 바닥에 던졌고 누군가는 정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박서연은 느꼈다. 이건 숫자나 보고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아래쪽 인부들 사이에 서 있던 이정호는 그 장면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은 이 현장에서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오늘도 운전기사로서 박서연을 이곳에 데려왔을 뿐이었다. 원래라면 차 안에서 기다렸어야 할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손을 보고 있었다. 굳은 살, 갈라진 피부, 시멘트 가루가 박힌 손톱. 그리고 그 사이에서 유난히 깨끗한 손 하나를. 정우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다. 누가 그를 막지도 않았다. 군중은 무의식적으로 길을 열어주었다. 그는 가장 앞줄에 서 있던 나이 많은 인부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갑을 꺼냈다. 한 대 하시죠. 정우가 말했다. 인부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보다가 담배를 받아 물었다. 정우는 라이터를 켜주었다. 불꽃이 잠깐 흔들렸다. 어느 팀이십니까? 콘크리트 3팀. 고생 많으십니다. 그 말은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귀를 잡아 끌었다. 정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다.
저도 예전에 시멘트 포대에 나르다가 어깨 다친 적 있습니다. 밤에 쑤셔서 잠도 못 잤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다. 이 일, 몸 파는 일인 거 압니다. 다들 월말에 월급 받아서 집에 쌀 한 포대, 애들 우유 하나 사려고 버티는 거잖아요. 군중 속에서 작게 웃음이 터졌다. 맞는 말이네. 저 사람, 말해보니까 우리랑 비슷한데,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높였다. 확성기는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잘 들렸다. 화나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그는 대기 중인 네미콘 트럭들을 가리켰다. 저거 시간 지나면 다 굳습니다. 기계 부수면 오늘 일 끝입니다. 회사 망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표 내고 끝이지만 우리는요,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정우는 한 걸음 더 나섰다. 우리는 밥벌이 하러 나온 거지, 우리 밥그릇 깨러 나온 거 아닙니다. 그때 뒤쪽에서 다시 소리가 터졌다. 저놈 말에 속지 마, 문신한 남자가 소리쳤다. 시간 끌다가 경찰 부르려는 거야. 정문부터 부숴. 정우는 천천히 뒤돌아섰다. 이번엔 웃지 않았다. 그는 그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어느 팀이십니까? 철근팀. 반장은요? 김반장. 정우의 시선이 그의 손으로 내려갔다. 하얗고 깨끗했다. 철근공의 손이 아니었다.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다시 시작됐다. 김반장? 여기 그런 사람 없는데. 저 얼굴 처음 봐. 아까부터 부수라는 말만 하더라. 문신한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다.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는 순간 수백 개의 눈이 그를 노려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정우가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 사람들 다 정직하게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장난감 아닙니다. 남자는 더 말하지 못하고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박서연은 단상 위에서 그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내쉬었다. 무릎이 풀린 듯 단상 아래로 내려왔다. 그 순간 정우가 그녀를 부축했다. 어깨에 피가 납니다. 그녀가 말했다. 정우는 웃었다. 긁힌 겁니다. 박서연은 말없이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시끄럽고 거친 공사 현장 한가운데서 이상하게도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처럼 느껴졌다. 그날 현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박서연은 알지 못했다. 이 작은 균열이 곧 그녀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현장이 완전히 진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다. 기계 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분노는 가라앉았지만 불신은 남아 있었다. 박서연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문제는 오늘 하루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이들이 다시 헬멧을 쓰고 이곳에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일이었다. 회계팀 직원들이 임시 책상을 들고 현장으로 들어왔다. 두툼한 봉투들이 상자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박서연은 재킷 소매를 걷어 올리고 직접 인부들 앞에 섰다. 한 사람씩 이름을 확인하고 금액을 설명하고 봉투를 건넸다. 형식적인 사과 대신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숙였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녀는 처음으로 실감하고 있었다. 이정우는 그녀 옆에서 묵묵히 장부를 정리했다. 숫자를 읽는 속도는 빠르지 않았지만 틀리지 않았다. 봉투를 받는 손들의 미묘한 떨림, 고개를 숙일 때의 각도, 그 모든 것이 그의 시야 안에 있었다.
아까 고맙습니다. 인부 하나가 정우에게 말했다. 아까 담배를 받았던 콘크리트 3팀의 나이 든 인부였다. 그는 헬멧을 벗고 머리를 극적였다. 괜히 흥분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만했습니다. 그 말은 변명도 위로도 아니었다. 사실에 가까웠다. 인부는 잠시 정우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젊은 양반, 여기서 일 안 하지? 네, 근데 손은 우리 손이네. 정우는 웃지 않았다. 대신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이었다. 그 손은 그가 살아온 시간을 그대로 품고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현장은 다시 일상의 리듬을 되찾았다. 레미콘 트럭이 천천히 들어왔고, 크레인이 움직였다. 먼지는 여전히 공기 중에 떠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아침과 달랐다. 적어도 오늘은 누군가 자신들의 말을 들었다는 느낌이 있었다. 차로 돌아오는 길, 박서연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의도의 빌딩들이 하나둘 불을 켰다. 그녀는 그 불빛들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정우가 백미러로 그녀를 보았다. 뭘 말입니까? 그 사람이 인부가 아니라는 거요. 정우는 잠시 침묵했다. 차는 정체 구간에 걸려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손입니다. 그가 말했다. 일하는 사람 손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박서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매끈했다. 펜을 잡는데 익숙한 손이었다. 그 손으로 수백 명의 삶이 달린 결정을 내려왔다는 사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사람들이 당신 말을 들은 것도요. 그녀가 다시 물었다. 전 수많은 리더십 교육을 받았는데도 오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로 웃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다. 위에서 말하면 사람들은 계산부터 합니다. 그는 말했다. 아래에서 말하면 마음부터 엽니다. 박서연은 그 말을 곱씹었다. 그녀는 늘 단상 위에 있었다. 높은 자리는 안전했지만 외로웠다. 그날 저녁, 정우는 차를 종로의 한 골목에 세웠다. 화려한 레스토랑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다. 작은 포장마차들이 늘어서 있었고 연기가 골목을 채우고 있었다. 여기요? 박서연이 물었다. 네, 에어컨도 없잖아요. 맛은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에서 내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끗 쳐다보았다. 고급 세단에서 내린 여자가 이런 곳에 들어가는 장면은 흔하지 않았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자 박서연은 치마를 정리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시끄러웠고 좁았고 어수선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숨이 막히지 않았다. 정우는 휴지로 테이블을 닦아주고 젓가락을 정리해 주었다.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괜찮아요. 그녀는 말했다. 오늘은 괜찮아요. 조개구이가 나왔다. 버터가 녹아내리고 치즈가 끓었다. 정우는 비닐장갑을 끼고 조개를 까서 그녀 앞접시에 올려주었다. 박서연은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다.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맛있어요. 그 말에는 놀람이 섞여 있었다. 정우는 그제야 웃었다. 그는 거의 먹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땀을 흘리며 음식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박서연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먹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한 뒤 정우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지 않았다. 대신 차고로 향했다. 오래된 오토바이가 한쪽에 서 있었다.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지만 새 것은 아니었다. 이걸 타자고요?
네, 안 위험해요? 꽉 잡으시면 됩니다. 박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헬멧을 썼다. 그리고 그의 등에 몸을 기댔다. 오토바이가 출발하자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차 안에서는 느낄 수 없는 바람이었다. 한강 다리를 건널 때 그녀는 팔에 힘을 주었다. 정우의 심장 박동이 그대로 전해졌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분명했다. 다리 위에서 오토바이를 세웠다.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 섰다. 강물이 아래에서 흐르고 있었다. 박서연은 두 팔을 벌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런 건 그녀가 말했다. 처음이에요. 정우는 그녀를 보았다. 화려한 옷도 직함도 없는 한 사람으로.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가 물었다. 박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전 오늘 알았습니다. 정우가 말했다. 아무것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순간입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전과는 달랐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의 처음으로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 떨어진 사무실에서 마상무는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다. 방향을 잘못 잡았군.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사냥감은 이미 정해졌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다. 한성그룹 본사는 여의도 한복판에서 늘 하던 대로 움직였다. 엘리베이터는 바쁘게 오르내렸고 로비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 단위로 스쳐 지나갔다. 회의실에서는 숫자와 일정, 리스크 관리에 대한 말들이 오갔다. 공사 현장의 소동은 보고서 한 줄로 정리되어 이미 과거가 된 듯 보였다. 박서연은 다시 회장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가 쌓여 있었고 모니터에는 다음 분기 사업 계획이 떠 있었다. 그녀는 펜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다. 펜 끝이 종이 위에 닿지 않은 채 공중에 머물렀다. 며칠 전 공사 현장에서 느꼈던 감각이 자꾸 떠올랐다. 먼지 냄새, 거친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가로막고 서 있던 한 남자의 등, 회장님, 비서의 목소리에 그녀는 정신을 차렸다. 네, 다음 일정입니다. 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숫자 너머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날 저녁, 회사 일정이 끝나고 차에 올랐을 때였다. 박서연은 자연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바로 집에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정우는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디로 가실까요? 아무데나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사람들 사는 대로.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방향지시등을 켜고 큰 길을 벗어났다. 차는 점점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고 번듯한 건물들은 사라졌다. 대신 오래된 상가와 다세대 주택들이 늘어섰다. 차를 세운 곳은 작은 슈퍼마켓 앞이었다. 박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내렸다. 여기요? 네, 정우는 문을 닫으며 말했다. 잠깐만 들르죠. 그는 슈퍼 안으로 들어가 우유 2개와 계란 1판을 샀다. 계산대 뒤에 있던 중년 여자는 정우를 보자 반갑게 웃었다. 오랜만이네. 네, 이모. 결혼하고 나서는 얼굴 보기 힘들더라. 박서연은 그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이모라는 호칭이 낯설게 들렸다. 정우의 세계에는 그녀가 알지 못하는 관계와 시간이 있었다. 차로 돌아오는 길, 그녀가 물었다. 자주 오던 곳이에요? 예전엔요,
정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힘들 때 박서연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보았다. 불이 켜진 창문들, 저녁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비쳤다. 그 풍경은 이상하게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박서연은 습관처럼 서재로 향하려다 멈췄다. 대신 주방으로 갔다. 정우가 앞치마를 꺼내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잠시 서 있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말에 정우는 잠깐 놀란 듯했다. 괜찮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같이 하고 싶어요. 정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계란부터 풀어주세요. 박서연은 계란을 들고 조심스럽게 그릇에 깼다. 껍질이 조금 섞였다. 그녀는 당황해서 그것을 집어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옆에서 조용히 손을 움직였다. 부엌에는 기름이 데워지는 소리와 국이 끓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다. 박서연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회의실보다 이곳이 더 긴장된 공간일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그 긴장은 다른 종류였다. 잘해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긴장이었다. 식탁에 앉아 간단한 저녁을 먹었다. 특별한 메뉴는 아니었다. 시금치국과 계란말이, 김치. 박서연은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었다. 조금 싱거워요.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다. 정우는 웃었다.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그 말에 그녀도 웃었다. 작게, 하지만 진짜 웃음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누구도 화면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박서연은 소파에 등을 기대고 있었다. 하루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정우 씨, 그녀가 불렀다. 네, 당신은 왜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었어요? 그날 현장에서요? 네, 정우는 잠시 생각했다. 무서웠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뭔데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요. 박서연은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다. 그녀는 늘 책임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단순한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며칠 뒤 회사 내부 회의에서 공사 현장 이야기가 다시 나왔다. 일부 임원들은 비용 증가와 리스크를 문제 삼았다. 박서연은 조용히 그 말을 들었다가 입을 열었다. 현장 복지 예산을 늘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술렁였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입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말없이 메모를 했다. 박서연은 그 반응을 모두 보았다. 그리고 알았다. 변화는 늘 저항을 동반한다는 것을.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마상무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요즘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계산적이었다. 현장 일에 직접 관여하시고 문제라도 있습니까? 박서연이 되물었다. 아니요. 마상무는 웃었다. 다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경고에 가까웠다. 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정우는 차고에서 오토바이를 닦고 있었다. 박서연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다가갔다. 오늘도 타고 나갈까요? 그녀가 말했다. 정우는 잠시 놀랐다가 웃었다. 바람이 좀 찹니다. 괜찮아요. 두 사람은 다시 서울의 밤으로 나섰다. 이번에는 말이 많지 않았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둘 다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같은 시간, 마상물은 다른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그가 말했다. 회장님이 아니라 그 남자입니다. 전화를 끄는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의도의 불빛이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다.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공기는 변하고 있었다. 변화는 늘 소리 없이 시작된다. 마상물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한성그룹에서 30년을 버텨온 사람이었다. 수많은 회장이 오르고 내려오는 것을 지켜봤고 유행처럼 바뀌는 경영 철학도 숱하게 경험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 권력은 늘 약점을 먹고 자란다는 사실이었다. 박서연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문제는 그 변화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점이었다. 마상물은 회의실 한쪽에 앉아 조용히 서류를 넘겼다. 현장 복지 예산 증액, 인사평가 기준 일부 수정, 내부 소통 강화. 하나하나만 보면 대단한 결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그는 펜을 내려놓고 생각했다. 이건 오래갈 변화가 아니다. 아니, 오래가게 두면 안 되는 변화였다. 그날 저녁, 마상물은 외부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비공개로 만났다. 장소는 강남의 조용한 라운지였다. 서로를 잘 아는 사이였다. 확실합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네, 마상물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은 직접 건드리면 역풍이 셉니다. 그럼? 남편입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웃었다. 운전기사 말씀이군요. 이정우, 마상무가 이름을 정확히 말했다. 사람들은 그를 동정하지만 동시에 쉽게 의심할 겁니다. 변호사는 잔을 내려놓았다. 준비할 게 많겠군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마상물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아직 자신이 표적이라는 걸 모릅니다.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겹치기 시작했다. 정우는 회사 주차장에서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이정우 씨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예전에 공사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 기억하시죠? 정우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에 대해 조사 중인데 참고할 게 있어서요. 전화는 그렇게 끝났다.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정우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곧 잊으려 했다. 괜한 생각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주변의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주차장 경비원의 인사가 짧아졌고 사무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의 눈길이 잠시 머물렀다. 대놓고 적대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경계가 느껴졌다. 박서연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챌 여유가 없었다. 연이은 회의와 외부 일정, 그리고 내부에서 슬금슬금 올라오는 반발을 처리하느라 하루가 빠르게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박서연은 비서에게서 보고서를 하나 받았다. 이게 뭔가요? 그녀가 물었다. 익명 제보입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회장님 남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박서연은 보고서를 펼쳤다. 처음 몇 줄을 읽자 눈살이 찌푸려졌다. 공사 현장 선동, 외부 세력 연루, 금전 거래 의혹.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문장은 교묘했다. 사실과 추측이 섞여 있었다. 조사된 겁니까? 아직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끝내세요. 박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근거 없는 제보입니다. 그녀는 보고서를 덮었지만 마음 한쪽이 불편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박서연은 정우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저녁을 준비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정우가 물었다. 아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피곤해서요.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 것이 그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뒤 마상무는 다시 변호사를 만났다. 이번에는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사진 몇 장, 계좌 내역, 그리고 조작된 메시지 기록.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변호사가 물었다. 아직 아닙니다. 마상무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들은 증거보다 이야기를 믿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하나 가리켰다. 카페 구석에서 누군가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옷차림과 체형은 정우와 비슷하게 보였다. 이 장면이 필요합니다. 마상무가 말했다. 그가 영웅처럼 보이기 전에 의심받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계획은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진행되었다. 정우는 어느 날 회사 인근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누군가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이정우 씨죠? 낯선 남자였다. 정장은 깔끔했지만 눈빛은 가볍지 않았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우는 본능적으로 경계했다. 무슨 일입니까?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어서요. 그는 자리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상황, 오래 갈 겁니다. 회장님께도 부담이 될 거고요. 정우의 손이 커피 잔을 쥔 채 굳어졌다.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남자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 낮의 대화가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같은 시간, 박서연은 서재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사진 속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느꼈다. 이제 곧 선택의 시간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그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것도. 마상무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지. 폭풍은 이미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더 이상 단순한 오해로 끝날 수 없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의심은 전염병처럼 번졌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웠다. 이정우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꼈다. 아침에 차를 몰고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설 때 경비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네던 사람이 이제는 명찰을 확인하듯 잠시 그를 훑어보고서야 차단기를 올려주었다. 사소한 변화였다. 하지만 정우는 그런 사소함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회사 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회장실 앞을 지나갈 때 누군가의 대화가 갑자기 끊겼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미묘한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그를 노골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질문을 품고 있는 듯했다. 정말일까? 정우는 모르는 척했다. 아니, 모르는 척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평소처럼 운전하고, 기다리고, 필요한 순간에 말을 아끼는 것이 전부였다. 박서연은 그 미묘한 균열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는 회의와 보고서, 외부 일정에 파묻혀 있었다.
그리고 정우는 일부러 더 평소처럼 행동했다. 괜한 걱정을 안기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박서연은 예상보다 늦게 귀가했다. 회장실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밤 10시를 넘긴 뒤였다. 차에 오르자마자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따라 많이 피곤하네요. 집에 가서 쉬셔야겠습니다. 정우가 말했다. 차는 조용히 한강을 따라 달렸다.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재개발 사업 관련 이슈, 노동 환경 개선 논의. 박서연은 창밖을 보며 듣는 둥마는 둥했다. 집에 도착하자 박서연은 습관처럼 서재로 들어가려다 멈췄다. 거실에 서 있는 정우의 등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정우 씨. 네, 요즘 무슨 일 없어요. 정우는 잠시 멈췄다. 그 질문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그는 알 수 있었다. 없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날 밤, 박서연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옆에 누운 정우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자신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피로는 생각보다 강했고 결국 잠에 빠져들었다. 정우는 그날 밤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불은 켜지지 않았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굳은 살이 박인 손, 그 손으로 무엇을 지킬 수 있을지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회사 근처에서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다시 받았다. 어제 말씀드린 사람입니다. 낮은 목소리였다.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뵙죠. 정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약속 장소는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사무실이었다. 간판도 눈에 띄지 않는 건물이었다. 정우가 들어서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일어나 맞이했다. 이정우 씨,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는 마상무 쪽 법률대리인입니다. 정우의 표정이 굳었다. 할 말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남자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이 상황을 조용히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두툼하지 않았다. 정우는 봉투를 열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았다. 이건 돈이 아닙니다. 남자가 말했다. 선물도 아니고요. 선택지입니다. 정우는 말없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해외 취업 비자, 지방공단 근처의 숙소 정보, 그리고 간단한 계약서.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된 듯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사라지시면 됩니다. 남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조용히, 흔적 없이 정우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다. 그럼 회장님은요? 피해자가 되겠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도망쳤다고 하면 됩니다. 여론은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정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는 서류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떠나면 이 모든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감옥도 재판도 없다. 박서연은 자리를 지킬 수 있다. 한성그룹도 흔들리지 않는다. 딱 3초였다. 정우는 그 종이를 들고 있는 동안 3번 숨을 쉬었다. 첫 번째 숨에는 박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두 번째 숨에는 공사 현장의 인부들이 떠올랐다. 세 번째 숨에는 자신이 그동안 지켜온 것들이 스쳤다. 그는 봉투를 덮었다. 그리고 천천히 밀어 돌려놓았다. 못하겠습니다. 정우가 말했다. 남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제가 합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부끄러움은 안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정우는 알았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 순간부터 그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제거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조용히 짐을 챙겼다. 많지 않았다. 몇 벌의 옷과 오래된 물건들. 그는 서재 책상 위에 반지 하나와 편지 한 장을 놓았다. 편지는 짧았다. 솔직했고 비겁했다. 문을 닫고 나서도 그는 한동안 서 있었다. 안에서 들려오는 박서연의 숨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집을 나섰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밤은 젖어 있었고 길은 길게 늘어졌다. 정우는 버스터미널 쪽으로 향했다. 그곳은 예전에 그가 가장 힘들 때 머물던 곳이었다. 사람들 사이에 섞이면 누구도 그를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 떠났지만 떠나지 못한 사람처럼. 같은 시간, 박서연은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반지와 편지를 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폭풍이 시작되었음을. 편지는 길지 않았다. 하지만 박서연은 한 문장을 읽고 나서 다음 줄로 넘어가지 못했다. 손끝이 떨렸고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글씨는 정우답게 단정하지 않았고 곳곳이 눌려 있었다. 급하게 썼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다. 그는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다. 사랑을 앞세우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가 지켜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서연 씨가 잃지 않아도 될 것들. 자신이 떠나면 남을 것들.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박서연은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깊은 곳이 서서히 식어갔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감정이었다. 자신을 배제한 채 내려진 결정에 대한 냉정한 깨달음이었다. 이정우.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집 안은 너무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그녀를 더 재촉했다. 박서연은 반지를 움켜쥐고 급히 옷을 갈아입었다. 화장은 하지 않았다. 머리를 정리할 시간도 없었다. 현관을 나서는 순간 빗소리가 들렸다. 비는 갑작스러웠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 그렇듯 예고 없이 쏟아졌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면서 그녀는 이미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다. 대신 떠올렸다. 정우가 예전에 말했던 장소들. 힘들 때 갔다는 곳, 사람들 속에 섞일 수 있는 곳. 그녀는 버스터미널로 차를 몰았다. 터미널은 여전히 밝았고 여전히 분주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짐을 끌고 바쁘게 움직였다. 박서연은 차에서 내려 비를 맞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경비원에게, 매표소 직원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낡은 배낭을 맨 키 큰 남자를 본 적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그녀는 터미널을 나와 다시 차에 올랐다. 빗물이 앞유리를 두드렸다. 심장이 점점 빨라졌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녀는 차를 몰아 공사 현장 근처로 갔고 종로의 골목으로 갔다. 며칠 전 함께 웃으며 조개를 먹던 포장마차는 이미 문을 닫은 뒤였다. 모든 곳이 비어 있었다. 그가 있을 것 같은 곳은 모두 비어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비서였다. 회의 일정과 관련된 이야기였다.
박서연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회사도, 회의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핸들을 잡았다. 그때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정우가 말했던 곳, 도시 외곽, 공단 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 낡은 버스 정류장. 큰 나무 아래에 있으면 마음이 조금 작아진다고 했던 곳, 박서연은 방향을 틀었다. 도시는 점점 어두워졌고 빗줄기는 더 거세졌다. 국도 옆에 쓸쓸하게 서 있는 버스 정류장이 보였다. 녹슨 지붕, 깨진 의자. 그리고 그 아래 웅크린 한 사람의 그림자. 그였다. 정우는 젖은 채로 돌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배낭은 발치에 놓여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그는 지나가는 버스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손을 흔들지도 일어나지도 않았다. 마치 여기까지 와서야 비로소 멈춘 사람처럼. 차가 급히 멈춰 섰다. 타이어가 젖은 도로 위에서 소리를 냈다. 문이 열리고 박서연이 뛰어내렸다. 우산도 없이 비를 그대로 맞으며 그녀는 정우 앞으로 달려왔다. 이정우. 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놀람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쳤다. 서연 씨 여긴 어떻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손이 그의 어깨를 쳤다. 한 번, 두 번, 힘은 없었지만 감정이 실려 있었다. 왜 떠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왜 당신이 마음대로 결정해요? 정우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서연 씨, 제 말 좀 들어봐요. 아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내가 말할게요. 비와 눈물이 뒤섞여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당신이 떠나면 내가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낮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내가 평생 죄책감 안고 살아야 하는 게 안전이에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은반지를 꺼냈다. 그리고 그의 왼손을 잡아 거칠게 약지에 끼웠다. 한번 끼웠으면 빼지 마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금지했어요. 정우의 눈이 흔들렸다. 난 그냥 운전기사입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 인생에 흠집만 남길 사람입니다. 박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명예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녀는 단호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느냐에 있어요.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당신이 떠나면 나도 버릴 거예요. 서연 씨. 다 버릴 거예요. 그녀는 그의 말을 끊었다. 회장 자리도, 이 집도. 당신이 막노동하면 나도 설거지할 거고, 당신이 배달하면 나도 같이 뛸 거예요. 정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평생 쌓아온 거리감과 열등감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다. 그는 비를 맞고 서 있는 이 여자를 바라보았다. 자신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사람을.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정우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힘껏 놓치면 안 된다는 듯이. 그녀의 몸이 그의 품 안에서 떨렸다. 미안합니다. 그가 낮게 말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감싸 쥐었다. 다시는 혼자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다는 듯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잠시 후 박서연이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말했다. 돌아가요. 어디로요? 집으로.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싸우러 가요. 정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든. 그가 말했다.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그들은 함께 차로 돌아갔다. 젖은 옷과 차 안에 떨어지는 물방울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차가 방향을 틀어 다시 도시로 향했다. 폭풍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등을 맞대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싸울 이유는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다. 전날 밤에 폭우가 있었던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여의도의 건물들은 차갑고 반듯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러나 한성그룹 본사 안의 공기는 그렇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긴장이 이미 벽과 바닥 사이에 가득 차 있었다. 박서영과 이정우는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젖은 신발 자국이 대리석 바닥 위에 남았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놀람, 당혹, 그리고 미처 숨기지 못한 판단의 시선이 그들을 스쳤다. 박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고개를 들고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회의실 문 앞에는 이미 여러 명의 경비가 서 있었다. 안에서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문이 열리자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다. 긴 테이블을 중심으로 이사회 인사들과 주요 주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정면에는 마상무가 앉아 있었다. 늦으셨군요. 마상무가 말했다.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계산이 서려 있었다. 중요한 회의라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박서연은 담담하게 답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지 않았다. 대신 정우의 앞에 서듯 그의 반걸음 앞에 섰다. 마치 무언의 선언처럼 보였다. 마상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했다.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는 몇 장의 사진이 차례로 떠올랐다. 카페 구석, 어두운 골목, 흐릿하지만 분명히 정으로 보이는 남자가 누군가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다. 회의실 안에서 작은 숨소리가 흘렀다. 이 사진은 언제 찍힌 겁니까? 한 주주가 물었다. 2주 전입니다. 마상무가 대답했다. 공사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직전이죠. 이번에는 계좌 내역이 화면에 떴다. 회사 관련 계좌에서 정우 명의의 계좌로 거액이 이체된 기록. 날짜와 시간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이정우 씨, 마상무가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설명해 주시죠. 정우는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다. 저는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저 사람과 아는 사이도 아닙니다. 회의실 안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그럼 이건 뭡니까? 마상무가 차갑게 물었다. 조작입니다. 정우는 분명히 말했다. 그 순간 박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제 남편은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했을 뿐입니다. 누군가 그걸 불편해했겠죠. 회장님, 다른 임원이 나섰다. 감정적으로 판단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그 말에 박서연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마상무는 잠시 손을 들어 회의실을 진정시켰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건 단순한 의혹이 아닙니다. 형사 고발 사안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정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자리는 해명의 자리가 아니라 판결의 자리라는 것을.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회장님과 회사는 무관합니다. 순간 박서연이 그의 팔을 잡았다. 아니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말하지 마요. 그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여기 계신 분들께 묻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뭡니까? 회사의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진실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마상무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이상적인 말씀입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류에는 2개의 결정이 담겨 있었다. 이정우 해고, 그리고 이혼 절차 개시. 이걸로 끝입니다. 마상무가 말했다. 조용히. 회사도, 회장님도 지킬 수 있습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모두 박서연에게 쏠렸다. 기대와 압박, 그리고 냉정한 계산이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박서연은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다. 협박입니다. 회장님, 한 원로 주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는 회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말에 정우의 손이 주먹 쥐듯 굳어졌다. 그는 다시 말하려 했지만 박서연이 먼저 고개를 저었다. 이 회사는,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사람들 위에 세워진 겁니다. 숫자 위가 아닙니다. 마상무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결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가 말했다. 시간은 회장님 편이 아닙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워졌다. 밖에서는 평범한 아침이 흐르고 있었지만 이 안에서는 수십 년의 권력과 한 사람의 인생이 맞부딪히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경비원의 제지하는 목소리, 여러 사람의 발걸음 소리.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요.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그 문 너머에는 먼지가 묻은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헬멧을 손에 든 채 굳은 얼굴로. 정우의 심장이 멎을 듯이 뛰었다. 그중 맨 앞에 서 있는 얼굴을 그는 알아보았다. 며칠 전 담배를 건네받았던 그 노인이었다. 노인은 회의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정우를 발견하자 곧장 걸어왔다. 그리고 그의 어깨를 힘있게 두드렸다. 여기 있었구만, 그가 말했다. 자네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네. 회의실 안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이 싸움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한순간에 다른 성질로 변했다. 권력자들이 만들어낸 냉정한 긴장 위로 전혀 다른 종류의 무게가 내려앉았다. 그것은 숫자도 법률도 아닌 삶의 무게였다. 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은 인부들은 주저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다. 경비원들은 그들을 막지 못했다. 아니, 막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 증언이었다. 마상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가 어딘지 알고 들어온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이전과 달리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다. 노인은 마상무를 보지 않았다. 그는 오직 정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네, 괜찮은가?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노인은 박서연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투박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실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요. 박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세요. 노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며칠 전 공사 현장에서 소동이 있었던 거 아시죠? 회의실 안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우리는 월급을 못 받아서 화가 나 있었고 누군가 우리를 더 부추겼습니다.
기계를 부수자, 문을 막자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이정우 씨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우에게 쏠렸다. 그는 우리한테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지도 않았고요. 같이 서서 같이 먼지를 맞으면서 우리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했다. 노인의 말은 꾸밈이 없었다. 그날 우리를 선동하던 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운신한 놈이었죠. 마상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정우 씨는 그 놈이 우리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손을 보고, 말투를 보고, 그리고 우리 앞에서 그걸 밝혔습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에는 금이 가 있었고, 버튼은 잘 눌리지 않는 듯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했습니다. 저 놈, 왜 저렇게 나서는 거지? 노인은 화면을 켜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은 흔들렸지만 소리는 또렷했다. 공사장 뒤편 공터. 문신한 남자가 누군가에게서 두툼한 봉투를 받는 장면이었다. 걱정 마세요. 영상 속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정우라는 놈한테 뒤집어 씌우면 됩니다. 회의실 안에서 숨이 멎는 소리가 났다. 이거. 노인이 말했다. 우리가 직접 찍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봉투를 건네는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그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마상무의 최측근 진수였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아니, 술렁이는 정도가 아니었다. 충격이 파도처럼 번졌다. 이건 조작입니다. 진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런 건 얼마든지. 닥쳐, 누군가가 외쳤다. 박서연은 노인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받아 스크린에 연결했다. 큰 화면의 영상이 다시 재생되었다. 이번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마상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상무님, 박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장악했다. 이제 설명해 보시죠. 마상무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다. 그의 손이 테이블을 붙잡고 있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노인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당신들은 우리를 몰랐겠지. 하지만 우리는 봤소. 누가 우리를 사람으로 대했고, 누가 우리를 말로만 이용하려 했는지, 그는 정우를 가리켰다. 이 사람은 우리한테 돈을 준 게 아닙니다. 존중을 줬소. 그 말이 회의실에 깊게 박혔다. 잠시 후, 가장 연장자인 주주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마상무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선을 넘었네. 회사를 지키겠다며 회사를 망칠 짓을 했어. 다른 주주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다. 여론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다. 마상무는 그제야 자신이 졌다는 걸 깨달았다. 숫자와 권력으로 계산해 온 평생의 방식이 사람의 증언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경비원들이 다가와 그의 옆에 섰다. 상무님, 이만. 마상무는 마지막으로 박서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후회도 아닌 공허함만 남아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떠났다. 진수 역시 고개를 숙인 채 끌려나갔다. 회의실에는 긴 침묵이 남았다. 박서연은 인부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노인은 손을 저었다. 감사할 거 없습니다. 사람으로 대접받았으니까 사람으로 나선 겁니다. 인부들은 조용히 회의실을 나갔다. 그들이 남긴 것은 먼지가 아니라 방향이었다.
모두가 떠난 뒤 회의실에는 박서연과 정우만 남았다. 박서연은 그제야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앉았다. 정우는 그녀 앞에 섰다.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다. 제가 괜히? 아니요. 박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폭풍은 끝났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폭풍을 견뎌낼 힘이 증명된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제 일은 새로운 싸움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에 회사는 낯설게 조용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걸어 다녔지만 걸음의 속도와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소문은 이미 건물 전체를 한 바퀴 돌고 있었고 누구도 그날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무언가가 끝났고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박서연은 회장실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그제야 어깨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의자에 앉자마자 깊은 숨이 새어나왔다. 손이 아직도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손바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듯이. 정우는 회장실 밖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익숙한 자리였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경계도 의심도 아닌 조심스러움이었다. 누군가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말없이 미소를 보냈다. 문이 열리고 박서연이 나왔다. 들어와요. 그녀가 말했다. 정우는 안으로 들어갔다. 회장실은 여전히 넓고 조용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다. 이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박서연은 책상 앞에 서서 말했다. 오늘로 끝내고 싶어요. 무엇을요? 정우가 물었다. 숨기는 거.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을.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한성그룹은 공식 공지를 냈다. 마상무의 해임, 내부 비리 및 권한 남용에 대한 조사 착수, 그리고 조직 개편. 공지문은 건조했고 감점은 없었다. 하지만 직원들은 그 문장 사이에서 변화를 읽어냈다. 권력이 아니라 신뢰가 기준이 되는 방향. 그것은 선언이 아니라 약속에 가까웠다. 며칠 뒤 박서연은 전 임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짧은 연설을 했다. 화려한 말은 없었다. 대신 솔직했다. 저는 완벽한 회장이 아닙니다.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이 회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사람을 버리고 회사를 지킬 수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앞으로 이 회사는 성과만큼이나 과정과 사람을 중요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변화로 직원 복지와 현장 소통을 전담하는 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 위원회 책임자는?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정우를 바라보았다. 이정우 씨입니다. 순간 정우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회장님. 그가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숫자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을 보는 눈은 누구보다 정확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크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소리였다. 정우는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이 자리가 자신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를 대신해 서 있는 자리라는 것을. 위원회는 빠르게 움직였다.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었고 야간 근무자들의 식사가 개선되었다. 현장 직원들의 휴게 공간이 바뀌었고 작은 불만들이 기록되기 시작했다. 정우는 책상보다 현장에 더 많이 있었다. 그는 듣고 적고 다시 물었다.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정우 씨라고 불렀다. 직함보다 이름이 먼저였다. 박서연은 그런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지 않았다. 대신 방향을 제시했고 사람을 믿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줄었고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가 늘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보았다. 대형마트의 형광등 아래에서 카트를 밀며 평범한 대화를 나눴다. 직원 몇 명이 그들을 알아보고 놀란 눈빛을 보냈지만 곧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특별해 보이지 않기를 원했다. 집에 돌아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박서연은 여전히 칼질이 서툴렀고 정우는 그 옆에서 웃으며 알려주었다. 국이 끓는 소리와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이런 게 좋네요. 박서연이 말했다. 뭐가요? 아무도 나한테 결정하라고 하지 않는 시간, 정우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회사 안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긴장 대신 웃음이 늘었고 보고서에는 숫자 옆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적혔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어느 날 오후 박서연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정우는 회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회의 끝났습니다. 그가 말했다. 다들 생각보다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서연은 미소 지었다. 당신 덕분이에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같이 했으니까요. 창밖에서 해가 기울고 있었다. 건물 사이로 노을이 번졌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느끼지 못했을 여유였다. 폭풍은 지나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더 단단해진 선택과 함께 걷는 길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길의 끝이 아니라 그 길 위에서의 삶이었다. 2년이라는 시간은 길지 않지만 사람을 바꾸기에는 충분했다. 한성그룹의 본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처럼 숨막히는 긴장 대신 사람들의 말소리와 웃음이 자연스럽게 섞였다. 복도 한쪽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였고 로비에는 직원들이 직접 제안한 휴게 공간이 생겼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박서연이 있었고 그 뒤에는 늘 조용히 서 있는 이정우가 있었다. 정우는 여전히 정장을 입지 않았다. 흰 셔츠에 단정한 바지, 편한 구두. 그의 명함에는 직원복지위원장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정우 씨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는 그 호칭이 좋았다. 그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회사에 도착해 경비실을 한번 들렀고 점심시간에는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나란히 줄을 섰다. 누군가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면 그는 메모를 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약속하지 못할 것은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다. 그 솔직함이 신뢰가 되었다. 박서연은 더 이상 모든 결정을 혼자 짊어지지 않았다. 대신 질문을 던졌고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 회의는 짧아졌고 현장은 가까워졌다. 그녀는 이제 숫자만 보지 않았다. 숫자 뒤에 있는 얼굴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 어느 가을 오후, 박서연은 회장실 창가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들이 줄지어 있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도시는 평온해 보였다. 끝났어요. 정우가 회장실 문을 닫으며 말했다. 현장 개선안 전부 통과됐습니다. 박서연은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고생했어요. 아니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같이 했잖아요.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나가요. 어디 가실 때라도? 집에요. 그녀는 덧붙였다. 우리 집, 그 말은 이제 너무 자연스러웠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올랐을 때 정우는 룸미러를 조정했다. 거울 속에는 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박서연, 그리고 뒷좌석에 놓인 작은 카시트. 카시트 안에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미래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박서연은 안전벨트를 매며 말했다. 오늘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정우는 잠시 숨을 멈췄다. 괜찮답니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아주 건강하대요. 정우의 손이 핸들 위에서 잠시 굳었다. 서연 씨. 응? 고맙습니다. 뭐가요? 저를 선택해줘서요. 박서연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선택한 적 없어요. 이미 그렇게 걷고 있었을 뿐이에요. 차는 천천히 저택으로 향했다. 예전에는 크고 차갑게 느껴졌던 집이 이제는 불이 켜진 창문 하나만으로도 따뜻해 보였다. 현관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저녁 준비가 끝난 집의 냄새였다. 부엌에서는 두 사람이 나란히 섰다. 박서연은 여전히 칼질이 느렸고 정우는 옆에서 조용히 도왔다. 손이 겹칠 때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웃었다. 특별한 대화는 필요 없었다. 식탁에 앉아 간단한 저녁을 먹으며 그들은 미래 이야기를 했다. 어떤 학교에 보낼지, 주말에는 어디를 걸을지, 발코니에는 어떤 꽃을 심을지. 아주 작고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이었다.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화면은 보지 않았다. 박서연은 정우의 어깨에 기대었다. 정우 씨. 네, 그때 당신이 떠났던 날 기억해요? 기억합니다. 난 아직도 그 아침이 제일 무서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다. 당신이 없는 집, 정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다시는 그런 아침 없을 겁니다. 약속해요? 약속합니다. 시간은 흘렀다. 그리고 또 다른 시간이 시작되었다. 몇 달 뒤, 회사는 새로운 사내 보고서를 발간했다. 제목은 단순했다. 사람. 그 안에는 성과 지표와 함께 직원들의 목소리가 실려 있었다. 작은 변화들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다. 회사는 더 단단해졌고 사람들은 더 오래 머물렀다. 정우는 여전히 현장을 돌았고 박서연은 여전히 결정을 했다. 다만 그 결정의 끝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정우는 차를 몰고 천천히 도시를 빠져나왔다. 옆자리에는 박서연이 있었고 뒷좌석에는 작은 담요와 아기 용품들이 놓여 있었다. 아직 사용되지 않았지만 곧 필요해질 것들이었다. 무슨 생각해요? 박서연이 물었다. 은퇴는 못 하겠다는 생각이요. 정우가 웃으며 말했다. 왜요? 평생 기사로 살아야 해서요. 누구 기사요? 당신이랑 우리 아이. 박서연은 조용히 웃었다. 계약 기간은요? 평생. 조건은? 행복할 것. 차는 집으로 이어지는 길로 접어들었다. 나무 그늘 사이로 노을이 스며들었다. 바람은 부드러웠고 길은 익숙했다. 정우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월급을 위해 운전하지 않았다. 의무감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싣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태우고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행복은 더 이상 목표가 아니었다. 이미 도착해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차는 천천히 집 앞에 멈췄다. 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이 흘러나왔다. 폭풍은 끝났고 길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두 사람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